안녕하세요. AWS 강좌, AWS의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RDS, Relational Database Servic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Relational Database Service, 즉 RDS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간편하게 설정, 운영,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드웨어 프로비저닝, 데이터베이스 설정, 패치, 백업 같은 시간 소모적인 관리 작업을 자동화해서 비용 효율적이고 크기 조정 가능한 용량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하여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빠른 성능과 고가형성, 또 보안 및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AWS RD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AWS의 서비스입니다. 유저가 사용하기 쉽도록 밑에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성을 자동화 시켜주고 유저들은 엔드포인트로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우선 RDS의 간단한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요. 일단 RDS 서비스는 내부적으로 EC2와 EBS를 사용합니다. EC2와 EBS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VPC 안에 붙어 있고요. 또 Availability Zone 안에 붙어 있습니다. 즉 서브넷 안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RDS 스탠바이는 이 구조 자체는 멀티 에이지 RDS의 여러 가지 구성 방법 중에 하나인 멀티 에이지 상황인데요. 어떤 구성 방법이 있는지는 또 이번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EC2와 EBS로 구성이 되고 이에 따라서 서큐리티 그룹, 그리고 서브넷, VPC와 같은 EC2에서 배워봤던 개념들이 다 모두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RDS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Relationa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NoSQL 데이터베이스와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AWS에서 제공하는 NoSQL 서비스들은 DynamoDB라든지 DocumentDB 혹은 엘라스틱캐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No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는 다음에 강의를 찍어서 올릴 텐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의 안의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고 테이블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가상 머신 위에서 동작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C2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가상 머신 위에서 동작합니다. 직접적으로 시스템에 로그인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EC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푸티라든지 기타 서비스를 통해서 OS에 접근이 가능했는데요. RDS는 EC2 위에서 동작하긴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로그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OS 패치라든지 그 기타 관리 등은 방화벽 같은 관리들은 AWS의 역할입니다. RDS는 그리고 서버레스 서비스가 아닙니다.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알아볼 오로라는 오로라 서버레스라는 말 그대로 서버레스 버전의 RDS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요. RDS 순수 RDS 자체는 서버레스가 아니고 실제로 서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EC2를 관리하던 모니터링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테일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CPU 혹은 용량, 스토리지 사용량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와치에서 EC2처럼 볼 수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DB에서 발생하는 여러 로그들, 에러 로그라든지 슬로우 로그 혹은 제너럴 로그들을 클라우드 와치와 연동시켜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AWS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서는 EC2를 활용하는데요. 이는 VPC 안에서 동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퍼블릭 IP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은 불가능하고요. 설정에 따라서 퍼블릭으로 오픈이 가능합니다. 대신 IP 주소가 아니라 DNS로 접근을 하죠. 이렇게 퍼블릭으로 오픈을 하면은
VPC 바깥에 있는 인스턴스 혹은 저희 컴퓨터에서도 직접 DB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 EC2와 마찬가지로 서브넷과 보안 그룹, 서큐리티 그룹이 지정이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방화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포트로 어떤 포트를 열 것인가, 또 보안 그룹 설정에 따라서 어떤 인스턴스들, 어떤 서비스들이 이 RDS와 통신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도 보안 그룹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EC2이기 때문에 EC2 타입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작게는 T2, 이렇게 T 시리즈부터 이제 굉장히 큰 사이즈의 EC2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EBS를 활용하는데요. 따라서 EBS 볼륨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제너럴 퍼포스가 있고 프로비전 SSD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기본적인 EBS 볼륨의 선택과 동일합니다. 제너럴 퍼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에 따라서 IOPS 정해지고 프로비전 IOPS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따르지 않고 지정된 IOP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EBS를 선택할 때 적용되는 기준 역시 RDS에 동일하게 지정이 됩니다. 또 알아둬야 될 점은 생성 시에 EBS 용량을 지정해서 생성합니다. 즉 내가 2기가가 필요하다, 10기가가 필요하다, 100기가가 필요하다를 미리 지정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추후에 용량을 더 늘릴 수 있지만 우선 용량을 늘리더라도 제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드리냐면은 다음 강의에 알아볼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지정하지 않고 사용한 만큼만 용량 가격을 지불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DS와 오로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이 용량을 지정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그룹이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 그룹은 루트 유저만 설정 가능한 DB의 설정 값들을 모아서 그룹화한 개념입니다. 추후에 실습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RDS 같은 경우는 루트 유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루트 유저만 설정할 수 있는 DB 설정 값들을 직접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라미터 그룹이라는 이런 설정 값들을 모은 그룹을 지정을 하고 그 그룹을 각 DB 인스턴스에 적용시켜서 원하는 설정 값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마이너 버전 엔진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설정 가능하고요. 기타 업데이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파라미터 그룹이라든지 EBS 사이즈 혹은 인스턴스 변경과 같은 여러 가지 설정들은 바로 업데이트를 진행시킬 수 있고 특정 시간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RDS의 인증 방법입니다. RDS의 인증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유저 패스워드 방식입니다. 이는 유저 ID 패스워드로 RDS DB에 접근한 방식이고요. 이 경우에는 AWS 시크릿 매니저와 연동해서 자동으로 패스워드를 로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AWS 시크릿 매니저는 그 RDS를 비롯한 DB 혹은 기타 유저 ID 패스워드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인증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자동으로 일정 주기마다 패스워드를 변경해주고 또 다른 서비스들이 이 RDS 혹은 서비스들에 접근할 때 아무 패스워드를 하드코딩할 필요 없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IAM DB 인증이 있는데요. 이 IAM DB 인증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IAM 유저 크레덴셜 롤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AWS의 다른 서비스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IAM 기반으로 인증이 가능하고요. 켈베로스 인증이 있는데요. 이는 액티브 디렉토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 디렉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토콜로서 네트워크 상에 직접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대칭키 기반의 프로토콜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RDS의 가격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가격 모델로는 컴퓨팅 파워와 스토리지 용량, 백업 용량 및 네트워크 비용을 다 합쳐서 가격을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EC2처럼 Reserved Instance, 예약 인스턴스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는 EC2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정 기간을 미리 계약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3년 약정에서 RI를 구매하게 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56% 이상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I를 구매할 때는 인스턴스 타입의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충분히 조사가 되고 수요에 대한 또 인스턴스 타입에 대한 결정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DS에서 제공한 DB 엔진인데요. MS SQL 서버와 오라클과 같은 상용 오픈소스가 아닌 상용 라이센스가 필요한 DB 엔진도 제공을 하고 MySQL, PostgreSQL, MariaDB 같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됐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량을 제외한 엔진 사용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엔진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마존 오로라가 있는데요. 이 오로라에 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DS의 경우에는 암호화를 지원하는데요. SQL 서버 혹은 오라클에서는 TDE, Transparent Data Encryption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모든 엔진에서는 EBS 볼륨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즉, 볼륨 자체가 EB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EBS의 인크립션, 암호화를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요. 이때 디폴트 마스터키 혹은 생성화 마스터키를 선택 가능한데요. 이거는 키 매니징 서비스 KMS 기반으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이 디폴트 마스터키의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직접 조절할 수가 없고 마스터키, 본인이 생성한 마스터키의 경우에는 직접 로테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KMS를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런 암호화들은 자동으로 백업되는 백업, 스냅샷 혹은 이따가 볼 리드 레플리카 등에 적용이 됩니다. RDS의 백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RDS 백업은 자동 백업과 수동 백업 총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동 백업의 경우 매일마다 스냅샷을 만들고 트랜잭션 로그를 저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일차에 스냅샷을 만들고요. 쭉 가다가 2일차에 스냅샷을 만들고 3일차에 또 스냅샷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사이사이에 있는 내용, 이루어진 모든 내용에 대해서 트랜잭션 로그를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가 생성되고 사라지고 업데이트된 모든 내역들을 따로 저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장점은 좀 이따 말씀드릴 특정 시간으로 롤백이 가능합니다. 우선 데이터 자체는 S3에 저장이 되고요. 이 모든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만큼 이게 100기가면 100기가 플러스 트랜잭션 이만큼의 공간을 점유하게 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시간으로 롤백이 가능해요. 이때 이 롤백은 직접 이 DB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스냅샷을 기반으로 새로운 DB를 생성해서 만들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DB를 롤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라에선 지원하지만 기본적인 RDS에선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냅샷을 기반으로 이 새로운 DB 인스턴스를 구성을 하고요. 또 이 트랜잭션 로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오후 3시예요. 이 오후 3시로 나는 롤백을 하고 싶어. 롤백된 인스턴스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1일차에 스냅샷을 적용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스냅샷 이후로 이루어진 모든 트랜잭션 로그, 데이터가 생성되고 업데이트되고 뭐 삭제되고 이런 로그를 순차적으로 다 적용을 시킵니다. 이 3시까지요. 그럼 이 3시까지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이 올바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는 딱 요 3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롤백이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인스턴스를 롤백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인스턴스를 이 스냅샷으로부터 생성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1에서 35일까지 보관을 지원하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설정하기에 따라서 1일에서 35일 이후에는 이 백업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백업을 수행할 때는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그나마 멀티에이지라면은 스탠바이를 통해서 백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상태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동 백업의 경우에는 유저 혹은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스냅샷입니다. 그래서 DB가 있으면 나는 이 스냅샷을 찍고 싶어. 일전에 EBS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냅샷은 일종의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를 박제시켜 놓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자동 백업과 다르게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된 이후에도 35일이 지나든 한 달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제가 삭제할 때까지 계속 보관되게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스냅샷을 복구할 수 있는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냅샷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얘랑은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기존의 연결을 끊고 새로운 연결로 이렇게 이쪽으로 새로 생성된 DB로 연결되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RDS의 구성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RDS 멀티-에이지, 네, 멀티-에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에이지 구성은 주로 프로덕션 레벨에서 이루어지는데요. 2개 이상의 에이지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원본과 다른 DB, 스탠바이라고 부르죠,를 자동으로 동기화합니다. 이때 동기는 싱크로네스 동기입니다. 네, SQL 서버, 오라클, MySQL, PostgreSQL, MariaDB 등에서 지원을 하고요. 참고로 오로라의 경우는 다중 에이지를 설계 단계부터 지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음 렉처에서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DB에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자동으로 다른 DB가 원본으로 승격됩니다. 즉 스탠바이 DB가 DNS로 옮겨지는데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 스탠바이 DB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에이지 구성은 퍼포먼스의 상승 효과가 아니라 안정성을 위한 서비스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RDS 프라이머리가 있고요. 여기에 RDS 스탠바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주어진 DNS 주소, 이전에 말씀드렸죠? IP 주소로 접근한 게 아니라 DNS 주소로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DNS 주소로 이 프라이머리 DB RDS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RDS 스탠바이, 다른 에이지 존에 있는 RDS 스탠바이로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DNS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DNS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저나 EC2 입장에서는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RDS 프라이머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머리의 인스턴스가 장애가 발생해서 혹은 통신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자동으로 이 DNS를 이쪽으로, 이 스탠바이 쪽으로 연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걸 끊어버리죠. 이거를 페일 오버라고 하는데요. 무엇인가 페일이 났을 때 그거를 복구하는 과정을 페일 오버라고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멀티 에이지 구성의 경우에는 페일 오버가 자동으로 복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EC2 같은 입장에서는 동일한 어드레스로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계속 이쪽으로 되다가 이쪽으로 돼도 어차피 얘네 간에는 서로 싱크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장애를 못 느끼게 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장애 복구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이 인스턴스가 계속 돌고 있는 동안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크기의 동일한 RDS 인스턴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2배가 된다는 단점이 있죠. 딱히 이걸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접근이 불가능하니까요. 다만 안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능이 아니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자, 읽기 전용 복제본인데요. 영어로 Read Replica, RR이라고도 불리죠. 이 경우에는 원래 데이터베이스의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합니다. 네. 그래서 쓰기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읽기는 복제본에서 처리해서 워크로드를 분산하게 되고요. MySQL, PostgreSQL, MariaDB, 오라클, 오로라 등에서 지원합니다. 네. 아까의 멀티에이지와 다르게 안정성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총 5개까지 생성이 가능하고요. 아까의 멀티에이지와 다르게 각각의 복제본은 고유의 DNS가 할당됩니다. 즉 접근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겠죠.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다만 아까 같이 페일오버가 자동이 아니라 원본 DB의 장애 발생 시에 수동으로 DNS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제본 자체에도 멀티에이지가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멀티에이지 DB에 아까 마찬가지로 리드 레플리카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 백업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읽기 전용 복제본이 생성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DB 엔진의 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멀티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버전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생성할 때 두 개의 똑같은 거를 같이 생성하게 되거든요. 자, 이게 리드 레플리카의 아키텍처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프라이머리가 있고요. 복제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복제본은 같은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리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쓰기, 즉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머리 RDS에 하게 되고요. 읽기, 네, 다른 인스턴스에서 읽어오죠. 읽기의 경우에선 이 복제본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쓰기보다 읽기가 월등히 많은 서비스들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랭킹 보드라든지 굉장히 유저가 많은 많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읽어오는 용량이 굉장히 많을 때 이 DB의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모든 걸 읽어오면 이 인스턴스 자체가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기 전용, 읽기만 가능한 DB 인스턴스를 여러 개 두고 각각의 부하를 분산시키는 아키텍처입니다. 자, 아까와 다른 점을 좀 보면은 이 읽기 전용 복제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DNS가 부여가 돼요. 네, 아까 멀티에이지의 경우에는 스탠바이는 DNS가 없었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했는데 이건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읽기를 위한 DNS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읽기 전용 인스턴스, 쓰기 전용 인스턴스, 마스터 인스턴스, 프라이머리 인스턴스가 장애가 났다고 하면은 요 DNS를 수동으로 이 DNS를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복구가 수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읽기 전용 복제본의 경우는 퍼포먼스로 위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멀티이즈의 경우에는 하나의 스탠바이 인스턴스가 있었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죠. 그냥 장애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다고 하면은 이 읽기 전용 복제본의 경우는 실제로 유저의 리드, 읽기를 분산시켜서 부하를 분산시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위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읽기 전용 복제본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읽기 전용 복제본도 서로 다른 인스턴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예요. 여기서 복제를 하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는 이걸 읽고 오고 이거는 쓰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복제를 끊고요. 이렇게만 따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의 독립적인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RDS 멀티 리전인데요. 아까 읽기 리드 레플리카와 비슷하지만 다른 리전에
다른 에이지가 아니라 다른 리전에 지속적으로 동기화시키는 DB 클러스를 생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컬 퍼포먼스, 즉 저희가 그래서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일본은 이만큼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있어서 독도 여기 있고, 울릉도 있고, 독도 있고, 일본 이만큼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유럽 국가에 서비스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다 마스터 노드를 주고 여기다가 리드 레플리카를 두게 되면은 현지에서 사용한 사람들은 여기서 읽을 거기 때문에 레인턴시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네, 저희는 이쪽으로 계속 복제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로컬 퍼포먼스를 위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읽기 전용 복제본들을 둔다든지 혹은 디제스터 리커버리, 만약에 뭐 서울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리전 전체가 페일이 됐어요. 그 경우에는 이 다른 리전으로 옮겨서 여기를 이제 마스터로 만드는 그런 식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각 리전별로 자동 백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아까 그 말씀드린 리드 레플리카 리전에서도 각자 자동 백업이 가능하고요. 이 리드 레플리카가 있는 안에서도 여기가 마스터고요. 리드 레플리카가 있는 읽기 전에 복제본이 있는 다른 리전 안에서도 멀티 에이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이 관계를 끊고 야 이제 내가 마스터 할래 하더라도 이거 자체에서도 멀티 에이지 아까처럼 안정성이 보장된 구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리전별로 멀티 에이지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해 볼게요. 멀티 에이지의 경우에는 안정성, 즉 고가형성을 위한 구성이고요. 멀티 리전 같은 경우에는 디제스터 리커버리, 장애 복구 혹은 로컬 퍼포먼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냥 리드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과 성능을 고려한 구조입니다. 복제 방식은요, 멀티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싱크예요. 그래서 서로 싱크가 맞습니다. 근데 멀티 리전과 리드 레플리카의 경우는 에이싱크이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방식은 멀티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DB만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요. 즉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탠바이 하고 있는 이 DB는 아무것도 없이 꿀만 빨고 계속 마스터 DB, 프라이머리 DB를 복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멀티 리전과 리드 레플리카는 아시다시피 그 DB 자체는 리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터에 있는 내용을 복제해서 보여만 주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백업 경우에는 스탠바이 기준으로 계속 스냅샷을 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를 스냅샷으로 뜨기만 해도 이득이죠. 얘는 어차피 바쁠 테니까요. 지금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 애를 스냅샷 뜨려면은 퍼포먼스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멀티 에이지라면은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 애를 쉬고 있는 애를 스냅샷을 뜹니다. 왜냐면 얘는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뜨나 결과적으로 똑같은 스냅샷이 나오겠죠. 그리고 멀티 리전 역시 자동 백업이 가능하고요. 리드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백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백업을 원하면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리드 레플리카이기 때문에 굳이 백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주요 데이터들은 마스터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백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리드 레플리카와 다르게 멀티 리전은 나중에 장애 복구를 위한 얘가 마스터로 승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백구를 설정해 놓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엔진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만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 멀티 리전 같은 경우에는 멀티 리전과 이 리드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라이머리 받아오는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엔진 버전도 가능합니다. 아예 호환이 되지 않는 리드 레플리카는 곤란하겠지만 마이너 버전이라든지 조금의 버전 차이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애 복구 상황의 페일오버 같은 경우에는 멀티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스탠바이로 페일오버를 바로 하고요. 이 경우에는 수동으로 직접 DNS를 교체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페일오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실습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는 멀티 에이지를 지원하는 RDS를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그 멀티 에이지 중에 프라이머리를 강제로 내려서 정말로 스탠바이로 페일오버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RDS를 이루는 여러 가지 구성을 실제로 살펴보고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 메인 콘솔인데요. 여기서 RDS를 선택을 합니다. 참고로 Alt S를 누르면 바로 선택 가능합니다. 네, RDS를 누르면 관리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네, 설명이 되어 있는 RDS 탭을 보실 수가 있고요. RDS로 접속을 하면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크게 DB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아직까지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클릭합니다. 피드백은 별로 공유하고 싶지 않고요. 자, 손쉬운 생성이 있긴 한데 우선은 표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오로라, MySQL, MariaDB, PostgreSQL, 네, PostgreSQL, 오래클, 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MySQL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네, 적당히 네, 8.23 버전을 선택을 할 거고요. 자, 프로덕션과 개발 인스턴스 프리티어가 있는데요. 이 프로덕션과 개발 인스턴스인데요. 프로덕션과 개발 인스턴스의 차이는 이 경우에는 멀티 에이지를 만들어주고요. 이 개발 인스턴스는 싱글 인스턴스, 즉 그냥 RDS 인스턴스 하나만 만들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데모를 위해서 프로덕션 레벨을 설정하겠습니다. DB 인스턴스는 MyDB 식별자를 만들 거고요. 자격증명은 마스터 어드민이고요. 암호는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C2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EC2 인스턴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일반적인 인스턴스랑 다른 걸 알리기 위해서 앞에 DB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데모기 때문에 큰 인스턴스, 비싼 인스턴스 필요 없고요. 네, T3 스몰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서 EBS 기반이기 때문에 네, 그 EBS의 스토리지를 선택한 것과 동일합니다. 마그네틱이 있고 범용이 있고 네, 프로비전드 IOPS가 있는데요. 저희는 굳이 비싼 걸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그네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량은 약 10기가 정도를 사용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대기 인스턴스, 멀티 에이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인스턴스가 하나 더 생성되면은 스탠바이를 하나 생성해서 대기 인스턴스를 만들 것이냐 이런 건데 저희는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C2기 때문에 저희는 디폴트 BPC 혹은 다른 커스텀 BPC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저는 디폴트 BPC 안에 놓겠습니다. 역시 서브넷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네, 적당한 기본값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퍼블릭 액세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있는데요.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RDS 자체는 퍼블릭 IP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RDS 인스턴스가 바깥에서 VPC 밖에서 액세스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데 아니오를 누를 경우에는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베스천 호스트 또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저희는 예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그룹 역시 디폴트로 일단 놓을 텐데요. 이따가 기회가 되면은 다른 서큐리티 그룹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구성 포트인데요.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MySQL 포트인 3306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증 같은 경우에는 암호 인증, IAM 데이터베이스 인증, 그리고 켈베로스 인증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암호 인증,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로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별 인스턴스 스토리지 가격이 나오고요. 이렇게 네, 한 달에 78,000원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왜냐면 하나당 37불인데 38불이죠. 거기다가 다종 인스턴스 대기용 하나를 더 더하기 때문에 두 배가 돼서 네, 78불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생성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완료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RDS가 거의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에 자격증명 세부 정보가 보기가 떴는데요. 이걸 누르시면은 아까 저희가 네, 자동으로 생성을 요청했던 마스터 암호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를 카피해서 적당한 곳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생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리프레시를 하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리프레시를 하면은 네, 사용 가능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인스턴스를 보시면 네, 파라미터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구성을 보면 엔진 버전과 네, vCPU 개수, 램 개수 등의 여러 가지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네, 유지 관리 및 백업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스냅샷이 첫 번째로 생성된 스냅샷이 보이고요. 이거는 자동화된 스냅샷입니다. 자동 백업이 이렇게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구성은 아까 보셨고, 연결 및 보안을 누르시면 이렇게 엔드 포인트가 보이는데요. 이 엔드 포인트는 저희가 멀티 에이지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멀티 에이지 두 개를 아우르는 엔드 포인트가 이것을 말합니다. 즉, 페일오버 상황에서는 요게 날아간다고 해도 요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로 접속을 하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요 주소는 변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MySQL 워크벤치를 저는 사용하는데요. 이 워크벤치에 커넥션 이름을 MySQL 테스트 그리고 호스트명을 아까 네, 엔드포인트를 복사를 하고요. 유저네임은 아까 보셨다시피 마스터 유저 이름이 어드민으로 하고요. 패스워드는 네, 이전에 저장해 놓았던 이 패스워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커넥션을 눌러보면 네, 커넥션이 잘 이루어졌다고 뜨고요. 네, 클로즈를 하고 이 워크벤치에서 새로 생성된 RDS 테스트를 눌러봅니다. 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RDS를 생성을 해봤는데요. 이제 직접 RDS의 페일오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EC2를 하나 만들게요. 저는 EC2를 미리 하나 생성해 놨는데요. 이 EC2는 추후 이 RDS의 페일오버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푸티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네, 푸티를 통해서 호스트네임을 접속하고요. 호스트 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세이브를 하고요. SSH 정보는 이전의 강의와 비슷합니다. EC2 유저 그리고 EC2 유저죠. 유저네임이고 어소는 키로 하기 때문에 파일이 저장된 곳을 네, 가시면 됩니다. 저는 키 파일을 저희 강의 폴더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퍼블릭 키페어로 일단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이렇게 C2에 접근을 했죠. 자, 그러면은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복사해 놓았던 이 DNS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은 네, 이걸 검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화면을 봐주시면은 저희가 이 RDS 자체에 두 개의 페이로버 두 개의 인스턴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스터가 있고 스탠바이가 있고요. 여기에는 DNS가 네, 저희 부여된 DNS가 있는데 이 마스터를 페일 시켰을 때 이 요 인스턴스를 가리키던 DNS가 이게 없어지고 요 인스턴스로 직접 가리키게 되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리 명령어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렇게 while true인 동안에 이 호스트에 대해서 이 DNS가 어떤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1초마다 이 DNS는 네, EC2 3352408이라는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저희 그림에서 보면은 얘가 이 두 개의 마스터 중 마스터가 현재 상태의 마스터가 요 DNS를 부여받고 있고 요 DNS는 네, 요 DNS를 가진 애로 포워딩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남겨놓고 네, 인스턴스 RDS 중에 하나를 페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를 놓고 작업을 재부팅을 시키는데요. 장애 조치로 재부팅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하면은 이게 장애 테스트가 가능해요. 저절로 이 상황을 만들 수가 있죠. 이 마스터 인스턴스가 장애 때문에 떨어지는 것처럼 구성을 해서 스탠바이로 페일오버가 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네. 보시면 알겠지만 찰나의 순간이라서 보겠지만 이제 곧 바뀔 겁니다. 자, 여기다 놓을게요. 좀 길게 놓기 위해서 재부팅 중인데요. 이 재부팅을 하다 보면은 아까와 다르게 인스턴스가 바뀌는 시점이 곧 옵니다. 이거는 이제 장애가 얼마나 이 인스턴스 크기라든지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 LIS가 바뀌는 순간이 페일오버가 되는 순간이겠죠. 이 순간에는 이제 RDS 자체에서 마스터가 떨어진 것을 감지를 하고 자동으로 변경할 때까지의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바뀌었죠. 네. 보시면 요 시점부터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8일이었다가 18.109로 바뀌었어요. 네. 요 시점이죠. 네. 그래서 마스터 인스턴스가 떨어지니까 이 DNS가 요 마스터를 끊고 여기 스탠바이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페일오버가 되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이 정도면 빠른 편이죠. 자동으로 눈치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자동 페일오버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기타 여러 가지 설정을 보면은 이제 에러 로그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에러 로그를 보기를 누르시면은 네, 여러 가지 IP 어드레스에 관련된 에러 로그라든지 아니면은 또 설정에 따라서는 슬로우 로그 혹은 제너럴 로그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수정을 하시면 나는 앞으로 그 에러 로그 말고 슬로우 로그도 보고 싶고 제너럴 로그도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네, 그 DB 인스턴스에 가셔서 구성해서 수정을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로그 부분에서 네, 로그 내보내기 여기서 감사 로그, 에러 로그, 일반 로그, 제너럴 로그죠. 링 슬로우 쿼리 로그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그 로그를 볼 수가 있고
이 인스턴스를 업데이트를 했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유지 관리 기간, 즉, 이 11시 49분부터 10시 19분 이 사이에 업데이트를 하겠다. 자동으로 예약을 걸어 놓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즉시 적용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수정한 내용을 바로 적용시키겠다. 라고 하면은 이 인스턴스 수정을 누르면 됩니다. 저희는 바로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수정을 눌렀습니다. 네. 이 경우에 따라서 파라미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방금처럼 바로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라미터 말씀이 나온 김에 파라미터 그룹을 살펴볼 텐데요. 이 구성을 보시면 옵션 그룹, 네, 파라미터 그룹이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MySQL 엔진에 특화된 여러 가지 네, 옵션들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그 MySQL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InnoDB 버퍼 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리전별 UTC, 즉 타임존이라든지 이런 세팅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커넥션 타임아웃, 네, 디폴트 타임존 이런 내용들도 직접 편집을 해서 디폴트 존은 편집이 안 되네요. 네. 컨디션 타임아웃 이런 것도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한 다음에 변경사항을 저장을 하면은 이 디폴트 MySQL 8.0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인스턴스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직접 RDS에 내가 만든 새로운 파라미터 그룹을 적용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옵션 그룹인데요. 이 옵션 그룹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자세한 그 인스턴스만의 그 값들이 있는데요. 연결된 그 옵션 그룹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네, ARN 그리고 MySQL 데이터 엔진은 메이저 버전 이름, 메이저 엔진 버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 이름과 영구적인지 포트, 보안 그룹과 이런 인스턴스 구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저장하게 돼서 그런 내용들을 세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파라미터 그룹은 그 DB 엔진, MySQL은 MySQL, 오라클이면 오라클에 특화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옵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스턴스를 구성하기 위한 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스냅샷을 클릭하시면 네, 이 스냅샷의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스냅샷 생성, 클러스터 생성뿐만 아니라 네, 실제 스토리지 저뷰, 그리고 옵션 그룹과 영역, KMS 키까지 보이는데요. 이걸 가지고 작업을 눌러서 스냅샷 복원을 누르시면은 이 해당 스냅샷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RDS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스냅샷은 기존의 RDS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RDS로 복원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인스턴스를 계속 지속시켜 놓으면은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삭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누르시면은 네, 삭제 방지 기능을 비활성화 시켜주세요 라고 써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삭제 방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삭제 방지라고 하시면 여기 활성화됨이라고 써 있죠. 이 말은 그냥은 삭제가 안 돼요. 꼭 삭제 방지를 네, 비활성화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상하게 항상 RDS는 조금 이 옵션에 대해서 느린 것 같아요. 자, 삭제 방지 맨 밑에 있죠. 삭제 방지 활성화를 체크를 해제하시고 바로 즉시 적용. 네. 그 후에 작업에서 삭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최종 스냅샷을 만들 것이냐? 네. 아니요. 오토매틱 백업 본드를 네. 실제로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RDS 상에서는 야, 너 이거 지우면은 다시 돌이킬 방법이 하나도 없어.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delete me 라고 쳐야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죠. 더 이상 백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스냅샷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희는 테스트 용도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RDS를 멀티에이지를 만들고 네, 이 RDS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RDS를 삭제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RDS의 파생이라고 할 수 있는 AWS에서 직접 만든 오로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만약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훌륭한 퀄리티의 강의를 계속 업로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